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제12부.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뒤늦은 학교 생활. 그때는 나이가 서너 살일 위인 동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장가를 간 동기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3년이나 먼저 보통학교에 입학한 아이들과 나는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한 학급의 인원은 80명 내외였다. 나는 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학교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늦게 시작한 만큼 학급에서 뒤떨어진 걸 알고는 맥이 풀릴 정도였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집에서 6학년까지의 공부를 나름대로 끝냈기 때문에 좀 더 월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나를 더욱 주눅들게 한 것은 도화, 즉 미술과 창가, 즉 음악, 그리고 체육이었다. 이 세 과목의 성적은 낙제나 다름없었지만 다른 과목의 성적이 뛰어나 동정 점수를 받아 체면을 유지하고 낙제를 면할 수 있었다. 가뜩이나 체육에 자신이 없던 나는 가을마다 돌아오는 운동회가 싫었다. 그날은 동네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마치 큰 잔치 같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는 데서 달리기를 하여 꼴찌를 한다는 것은 어린 내 마음으로는 상처를 받기에 충분했는데,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들떠 하루를 보내는 운동회를 나는 그저 시큰둥하게 보냈다. 보통학교가 있는 승오리읍에는 꽤 큰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었다. 승오리읍에 사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공장의 노동자 자녀들이었다. 다달이 월급을 타 생활 수준이 높았고 아이들은 대처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눈치가 빠르고 야갔다. 어디나 도농간에 텃세를 부리는 애들이 있기 마련인데 승오리의 애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애들은 무리를 지어 주로 읍내에 살지 않는 학생들을 괴롭혔다. 나도 피해를 보는 쪽이었는데 그 애들이 하교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앞을 가로막고는 땅콩을 가져와라, 고구마를 가져와라 하는 것이었다. 그 애들 중에는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조뢰진이라는 아이도 있었다. 우리는 녀석이 없을 때면 조돼지라고 불렀다. 녀석이 주먹을 내 얼굴에 디밀면서 겁을 줄 때는 정말 무서웠다. 고구마나 땅콩을 안 가져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흠씬 얻어맞고 가져오는 것보다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게 몸에 이로울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서당에 같이 다니다가 먼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나는 재간이 없다고 깔보며 그 애들과 함께 놀거나 같이 다니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승오리 읍내 아이들에게 자주 협박을 당하다 보니 그래도 믿을 것은 한 동네 사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서당에도 같이 다녔고 나보다 1살 위인 뒷동네에 사는 윤병선에게 승오리 애들의 텃세를 말했다. 윤병선은 우리 동네와 뒷동네 학생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했다. 그 아이는 서당에 다닐 때면 하루 종일 공부해도 연구에 2절도 따라 외우지 못하는 우둔한 축에 드는 아이였다. 그런 그가 우리 동네와 뒷동네 학생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그 애들과 놀지 않았었다. 승오리 애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어. 내일은 먹을 걸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대. 윤병선은 내 말을 듣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걔들이 여럿이 나오면 우리도 여럿이서 힘을 합치면 돼. 집에 갈 때 우리와 같이 가자. 무서워할 것 없어. 나는 윤병선이 나보다는 힘이 세지만 승오리의 불량 소년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학교가 파하고 윤병선의 연락을 받은 우리 동네와 뒷동네 애들이 모이자 10여 명이 되었다. 우리는 학교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길목을 지키던 승오리 애들이 우리를 막아섰다. 조돼지가 나오며 나에게 싸움을 걸었다. 야, 새로운 촌놈. 고구마 가져왔냐? 윤병선이 나에게 나서지 말라고 하더니 조돼지에게로 가 뭐라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조돼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승오리 애들을 데리고 물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신기하고 또 궁금하여 병선에게 어떻게 했기에 애들이 물러나느냐고 물었다. 아, 네가 우리 서당 선생님 아들인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4학년 담임인 일본놈 교장도 너에게 꼼짝 못하게 될 테니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날 이후로 조돼지는 나에게 사탕이나 과일을 갖다 주었고 혹시라도 괴롭히는 애들이 있을까봐 나를 보호해 주었다. 나는 윤병선과 같이 다니게 되었고 예전과는 달리 그의 인품에 조금씩 매력을 느꼈다. 그는 동네 애들이 싸우면 공평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줬고 몸이 아픈 애가 있으면 업고 가기도 했다.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는 학교 농장에 쓸 퇴비를 만드느라 전교생에게 풀을 한 짐씩 지고 오도록 과업을 줬다. 그리고 선생이 매일 학생들이 가져온 풀을 점검하여 점수를 매겼다. 우리 동네에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애들도 우리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목수여서 우리 집으로 문짝등을 고치러 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퇴비를 한창 해와야 하는데 때마침 쌍둥이 형제가 그만 학질에 걸리고 말았다. 아픈 몸으로 풀단을 지고 괴로워하는 걸 보자 병선은 자기 몫에다 쌍둥이의 것까지 얹어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학교까지 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걸 본 나는 그가 우리 동네에 골목대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의 간섭과 어줍지 않은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았다. 쌍둥이가 아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어릴 때 몸이 허약해 많이 앓았다. 겨울에는 늘 감기를 달고 살았고 여름이면 까닭모를 신혈에 시달리고는 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몸이 약한 것은 여전했다. 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형은 장가를 들었다. 형은 형수를 집에 두고도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달은 아예 며칠씩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내가 6학년이 되자 형은 벌이가 좀 나아졌는지 당시만 해도 돈 푼깨나 있는 사람들이나 있는 양복을 빼입고 고향을 드나들었다. 형은 평양의 어느 생명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형은 자기 회사에서 보통 학교만 나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는 했다. 보통학교 졸업이 다가왔다. 나는 사범학교로 진학하여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더구나 내 성적은 사범학교에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홍록 생명 판정을 받고는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진학을 지도하는 선생은 취직하는 데는 상업학교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상업학교에 진학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우리 형이었다. 형은 그 즈음 완전히 자립하여 형수를 평양으로 데려간 뒤였다. 형은 내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나는 1937년 봄 평양 상업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